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선배님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러게요. 이제 뭐 네. 2주 전에 결방은 저희가 이제 휴가를 여름휴가 다녀왔고, 차원에서 한 건데, 네, 지난주 결방은 조금 일이 있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금요일 날 녹음이었는데 그 전날 목요일에 제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 네. 뭐 특정 방송 그냥 말씀드린 KBS에서 하는 음. 라디오 방송 주진우의 라이브 쇼라는 방송이 있는데 네. 오후 5시부터 하는 거기서 이제 SBS 의학 전문 기자가 네. 돈과 접대를 받고 기사를 쓰고 음. 그것 때문에 처벌받았다는 내용이 방송으로 나갔어요.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예, 라디오에서 생방으로. SBS 의학 전문 기자 선배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 그래서? 그걸 그날 그 목요일 날 저녁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우리 사내 변호사와 회사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막 상의하고 이랬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뭐 아직 이제 회사의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담당 PD한테 저 SBS 의학 전문 기자인데 나에 대한 방송이 이렇게 나갔다라고 했고 결국 뭐 주진우 라이브 쇼에서는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했어요? 예. 아니 걔네들은 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그런 왜 음해성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네. 정확하게 예를 들면 SBS 의학 전문 기자는 2008년 이후로 저 혼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내 변호사님과 외부 변호사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네. 이 문구는 저를 의미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리고 뭐 실제로는 뭐냐면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방송을 듣고 음. 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어, 어쨌든 해당 너무 주진우 되게 당황했어요. 황당하셨겠어요, 진짜. 예, 선생님. 당황하고 네. 결국 가족들도 알게 돼서 음. 가족들도 되게 음. 충격과 상처를 좀 받았죠. 저도 사실은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병원을 떠나서 기자를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딱 후회해서 처음으로 이거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근데 아무튼 바로 주진우 기자가 전화를 와서 나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뭐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단은 그 사람의 그런 건지 사실관계는 나는 네.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어쨌든 의학 전문 기자는 전데 네.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그 부분이 이제 의학 전문 기자가 저만 있다는 것을 잘못 확인한 거죠. 그걸 인정해서 사과 방송을 그 다음 주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별일 다 있어요. 진짜 기분 나쁘네요. 예. 아니면 제가 뭐 그렇다고 뭐 류일아 아나운서가 대충은 아시겠지만 인간 조동찬의 삶이 평균 이하이긴 해요. 예? 편견이라면 뭐 어떤? 그러니까 이게 뭐 내세울 것 없고 네. 윤리 도덕 뭐 이런 면에서 평균 이하이긴 한데 조동찬의 그런 평균 이하의 조동찬이 만들어낸 뉴스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SBS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의 기사는 뭐 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정했고 그런 적 있지만 그게 어떤 의도를 갖고 틀린 적은 없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틀려서 정정한 적은 있고 그런 적은 많아요. 근데 애당초 어떤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고 기사를 쓴 적은 없고 그건 아마 KBS, MBC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그런 시스템을 이 언론사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 안 되는 특히 얘기고. 그거는 KBS도 그렇잖아요. KBS 방송하시는 분들, PD 분들 어떤 보도를 하시는 그런 영역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갑자기 오전에 제가 못하겠다고 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사실 해명이 되고 본인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도 한번 이게 명예적인 훼손이 되면 네. 뭔가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아직 회사의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회사는 일단 이게 조동찬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SBS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튼 그건 뭐 회사가 결정하실 일인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좀 강경하게 좀 한 번 더 대응을 해야겠네요. 뭐 이렇게 사실 확인도 없이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막 얘기하셔도 되냐 모르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뭐 네. 근데 저를 돌아보는 계기는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취지가- 아는 선배님은 정말 평균 이하지. 이한데 뭐 돈을 쓰는 것도 내가 본 적이 없고 옷 좀 사 입으세요 좀 맨날 구멍 나 있는 자켓 입고 있고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 지금 새로운 게스트가 오셨죠? 네 오늘 좀 특별히 게스트를 제가 부탁을 드려서 오늘 모셨는데요 저희 SBS 아나운서 팀의 브레인입니다 정성문 그 얘기 좀 하지 말래 사람들이 비웃어요. 우리가 워낙 브레인이 아니어서 그 중에서 그나마 왜 브레인입니다 이러세요? 정성문 아나운서 네.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 중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늦게 와서 못 들으셨죠. 네. KBS 라디오 그 주진우 라이브 쇼에서 선배님을 약간 오해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돈 받고 기사 썼다고 그랬나봐요. 네, 돈을 받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택도 없는 소리를.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바로 뭐 왔어요. 아니 나를 얘기한 게 아니다. 네. 그래갖고 나를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은 모두 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SBS 의학 전문 기자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고 SBS 의학 전문 기자는 나 하나다. 예, 그렇게 뭐 정말 그렇게 택도 없는 수준의 방송을 했네요. 그래서 뭐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뭐 아니 뭐 돌아볼 필요 없어. 개인적으로 내가 평균 이하 봤을 때 삶이라 정말 평균 이하야. 돌아볼 게 없어.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근데 너무 네. 전혀 일말의 논의의 가치도 없네요. 네.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지난주는 네. 결방했다는 거 그래서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팟캐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궁금하신 분들이 들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 다음 주에 방송을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하셨고, 그래도 그 좀, 저와 네. 제 가족들에게도 사과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자,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2주간 그래서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네. 굉장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코로나에 아, 대한 이제 네. 상황이. 일단 네. 오늘은 사연을 좀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본격 주제가 의사 파업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파업 때문에 우리 정성문 브레인 아나운서를 모셨고요. 브레인이 안 좋다는 뜻일 수도 있어. 네. 브레인이 좋다는 뜻은 아니죠. 코로나19를 사연처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셨던 뭐 사후강제 그다음에 그 결핵에 관련한 내용은 네. 저희가 다 나중에 정리해서 다음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풀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코로나19 자, 그래서 네. 심각하죠. 요즘, 이렇게 확진자도 매일 SBS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네, SBS에서도 나왔죠. 참 엊그저께. 네, SBS 확진자 있었고 저기 상암동 프리즘 타워에서도 네. 확진자가 있고 지금 또 확진자랑 접촉한 사람이 네. 있다 그래서 지금 검사 자가격리 중이라고 대상 돼 그러고요. 있고 검사 받고 있고요. 방역 당국의 조치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딱 주변에서 이제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말 이제 내일 같은 거죠. 점점 좁혀온다. 사실 이제 이런 들죠. 말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해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의 사실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은 그 당시 이런 우리가 겪는 것들을 먼저 겪으셨는데 그때 우리는 알량하게 수도권에 산다고 대구 경북 물론 열심히 보도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수도권에서 뭐 벌어지니까 당장 내일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간단하게 보면 이제 어제 441명이 있었고 오늘 8월 며칠이죠? 오늘이 8월 28일 금요일 현재도 네. 370명대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200명, 300명, 400명, 300명 이 추세니까 심상치는 않은데 네. 굵게 말씀드리자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0만에서 30만의 환자 발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엊그제 유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가을 겨울에 2차 대유행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올 것이 온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왔다 빨리 이렇게 왔다. 얘기를 해요. 왜 빨리 왔는지는 사실 모르죠. 바이러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인류가 사람들이 너무 방심한 탓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이니까 바캉스 가고 휴가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랬나요? 바이러스에 영향을 줬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방심했다, 나태했다 이런 평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역시 우리가 200명, 300명, 400명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 추세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돌아가신 분들 되게 안타깝고 명복을 빕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사망자가 상당히 적은 나라입니다. 사망자가 적은 것은 국민들이 가장 먼저 1등 공신이고요. 2등 공신은 두 번째 공은 의료진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방역 당국이고요. 그러니까 방역을 잘하는 거에 1등 공신은 국민, 두 번째가 방역 당국, 세 번째가 의료진이겠지만 네. 사망자를 적게 하는 것은 방역 당국의 노력보다 의료진의 공이 더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따가 할 의사 파업에 대해서 저기 하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2단계냐 3단계냐 할 그게 거냐.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기준이 되면은 3단계로 올라가는지 3단계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예를 분들 들면 많던데. 2단계, 3단계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네. 대한감염병 학회, 대한역학회 등 국내 10개 학회가 의학회가 그러면 이제 이 분야에 관련된 모든 학회가 3단계를 빨리 적용해라라고 성명을 냈어요. 그럼 2단계와 3단계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냥 간단하게 쉽게 하면 네. 1단계는 그냥 우리 각자 알아서 조심하자. 네. 2단계는 고위험군 시설 그러니까 PC방, 노래방, 무슨 감성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들 12개는 중지 나머지는 알아서 조심하자. 3단계는 모든 게 중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여지를 두는 것 때문에 1.5단계, 2.5단계, 2.5단계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3단계, 2주간 3단계는 해보자라고 10개 학교에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3단계를 하면 네.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이것은 정부가 의뢰한 코로나19의 최고 전문 위원들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계신데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역시 계시고요. 그걸 반대했습니다. 3단계를요? 3단계를. 네. 왜냐? 네. 어떤 이유에서요? 유럽에서 3단계를 일시적으로 했을 때 줄어들었는데 네. 3단계는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풀었더니 오히려 폭증하더라. 코로나19는 마라톤이지 그렇게 단거리로 빨리 달렸다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하는 게 지금 우리 8개월을 돌아다 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 그분들도 의료인들이죠. 의사들이죠.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님들이시죠. 근데 의료인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네. 갈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양쪽의 의견을 들으면 양쪽 다 맞아요. 그냥 이쪽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이쪽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2단계와 3단계를 두고 갈등하는 정부를 두고 저는 비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니 당연히 방역당국,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건데 정부도 당연히 이거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거는 좀 이상한데요. 근데 12개 학회는 하나같이 다 3단계로 가자고 그러고 네. 있는데 10개 학회요. 10개 예. 학회요. 예. 근데 정부에서 조직한 그 위원회만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의료인들인데 네. 왜 그럴까요? 학회에서도 사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회는 예를 들면 이제 그분들도 그 10개 학회에 속하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은 직접 환자를 보고 정부에게 자문하는 그 위원회 드신 분들과 국립의료원장님도 계시고 서울대 오명동 교수님도 계시고 그분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전문가들 사이에서 타당한 근거를 두고 다른 의견을 펼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거는 사회 건강한 다른 의견이라고 의도를 갖고 다른 의견을 펼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건강한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WHO도 3단계를 지속하는 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WHO도 발언한 바가 있어요. WHO 사무총장도. 네. 근데 어쨌거나 일시적으로 3단계를 적용해서 좀 적용하면 낮추니까 일단 낮추고 보자 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래 알아서 장기 마라톤 아니라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빨리 달려서 이거 좀 낮춰보자라는 게 지금 빨리 3단계를 가자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세계보건기구 전 세계 추세를 봐도 빨리 달려봤자 그 다음에 천천히 달리는 순간에 환자 확 늘어나니 지속 가능한 우리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뭐 일리가 없지 않네요. 이게 네.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뭐라고 이렇게 당장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거잖아요. 어제 제가 네. 이제 정부에게 물어봤죠. 네. 정부 당신네들의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알겠다. 주저하고 고민되는 거. 그리고 3단계를 적용하면 지금 2단계에서도 근근히 생활하시는 소상공인들 3단계 되면 더 어려우시니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정부로서는 그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어제 정부한테 물어봤더니 최대 변수는 중환자 증가 속도다. 우리 의료계가 중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3단계로 안 갈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중환자의 감당 능력은 뭐냐면 사망자가 지금 우리 확진자 300명, 400명이면 그것도 놀라운데 예를 들면 코로나19 사망자 오늘은 20명입니다. 내일은 뭐 30명이다. 이러면 아마 그건 자체적으로 그냥 3단계가 될 것 같아요. 네. 확진자보다는 확진자보다, 오히려 그렇죠. 중환자가 더 중요한. 그 우리 기준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네. 첫 번째 사망자 나타났을 우리 발표 났을 때 뭐 그때 완전히 공포스러웠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기준을 정부는 어떻게 잡고 있냐면 네. 2주 기준 2주 기준을 봤을 때 평균 일일 환자가 250명. 요게 넘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 능력이 보다 넘을 것 같고 초과할 것 같고 그게 안 되면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방침이에요. 예. 뭐 2주 일리가 동안 있는 250명. 기준이네요. 예. 뭐 그분들도 계속 연구하고 하겠죠. 물론 이게 아주 확고불변한 건 아니에요. 코로나19는 누구나 다 지금 처음 겪는 길이라서. 그렇죠.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분들이 현장에서 연구하고 내세운 기준이고 그리고 의료계 현장과도 계속 긴밀하게 하면서 할 텐데 다만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정부의 발표와 실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말이 조금 안 맞아요. 특히 어떻게? 병상 개수에서 정부가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병상과 실제로 중환자실에 병원에서 중환자실 실장님들이 모아진 그런 통계는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정부가 의료계와 이 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이게 이틀 전인가요? 권준욱 보건의료원장도 인정을 하셨는데 정부는 이제 전화로서 빈 병상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네. 실제로 중환자실 선생님 병상이 있더라도 여기에 투입할 의사와 간호사가 있느냐 없으면 병상이 있더라도 여유가 없는 건데 요런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네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한 개수는 현장이죠. 현장에서 카운팅하는 게 맞죠. 책상에서 전화 돌려가지고 카운팅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합산해서 중환자 대비가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병상이 있는데 의료진이나 다른 서플라이가 부족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 일단 뭐 그렇죠.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걸. 근데 사실 의료진이라는 게 특히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이라는 건 단순간에 마련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병상은 어떻게든 단순간 그러니까 병상을 만든다. 중환자 병실을 그건 당장이라도 가능한데 중환자의 숙련된 의사와 간호사들은 계속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지금까 뭐냐면 지금 있는 가용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의료 인력들을 토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게 대한중환자의학회가 이제 그렇게 발표하셨고요. 저는 충분히 정부가 일리 있는 주장이고 정부가 꼭 들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 의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중환자. 네, 그렇죠. 물론 중환자
모든 의사들이 중환자를 보는 트레이닝은 받아요. 네. 그런데 중환자를 더 특별하게 볼 수 있는 트레이닝이 있거든요. 그건 어느 정도 교육 훈련이니까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얼굴 꼬맬 수 있지만 모든 의사가 네. 성형외과 의사가 더 잘 꼬매잖아요. 그런 그러겠죠. 것과 네.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요. 아 근데 저기 뭐야 코로나가 이제 정말 가까이 이렇게 우리 곁에서 쪼여져 이제 오니까 요즘 그 후유증에 대한 얘기가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어쨌든 걸리더라도 잘 이제 약 먹고 극복을 하는데 그 후에 네. 후유증을 보면 뭐 탈모 얘기도 있고 네. 또 뭐 다양한 이제 일단 질환들이 생기던데 탈모 네. 그다음에 폐 섬유화 뭐 이런 것들 있었고요. 또 나으셨던 분들인데 호흡 곤란이 되게 심해서 뭐 그러게요.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이제 이거를 여력이 됐으면 그 부분도 보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여력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모여서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메르스 때도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폐 섬유화가 돼서 뭐 거의 숨을 못 쉬고 폐 이식을 받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메르스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근데 탈모와 관련돼서는 네. 사실 이게 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후유증으로 탈모로 왔을 수도 있고 거기에 썼던 보존적으로 썼던 어떤 약들 때문에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후유증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게 폐를 침범해서 나중에 호흡곤란이 오고 폐 섬유화를 한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도 침투하고 고환까지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후유증도 예상이 돼요. 다양한 후유증이. 그래서 일단 내가 걸려서 면역력을 형성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안 걸리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그래도 코로나19는 80%가 가볍게 앓고 지나가더라. 경증이더라. 네. 그것도 존재하는 사실이니까 후유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서 경계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다수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단히 좀 드물게 뜨문뜨문 나타나고 80%는 가볍게 그냥 다 나아서 별 후유증 없이 겪고 살아가고 계시니 네. 그러니까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후유증 물론 네. 조심하고 그런 완치자 아까 회복하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혹시 그런 호흡곤란 이런 게 있으면 후유증을 겪는 거지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게 역시 80%에서는 가볍게 앓고 별 후유증 없이 낫고 계신다. 예. 그거 읽다가 좀 많이 걱정되던데 조금 그래도 네, 저도 뭐냐면 걱정이 어떤 된다. 교수가 걱정됐어요. 아니 폐섬유화 이런 아, 거 다 네. 심각한 질환들이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서 네. 예, 걱정이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대한의사협회 쪽 대변인 네. 저희가 모셔서 얘기도 들어봤지만 의사 파업이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인턴 레지던트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도 이제 뭐 동참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시국에서 꼭 이렇게 의료진들의 공백이 해야 되나 네. 이런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이 네. 얘기를 다시 한번 네.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의사들의 입장은 뭔가요? 그래서 일단 네.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사들이 왜 파업을 하느냐? 의사와 정부, 보건복지부가 다투는 정책이 4개가 있는데 네. 1번이 의대 정원 확대 증원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공공의대 설립, 세 번째가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원격 진료. 요 4가지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그러니까 의료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했는데 이거는 의료계와 전혀 상의도 안 됐을 뿐더러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의사분들이 병원을 나오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2대1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2대1?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정성문 아나운서를 모신 건데 네. 2대1로 어쨌든 뭐 편을 제가 의사 편이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의사 편에서 네.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성문 아나운서와 유리 아나운서는 그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니 네, 그래도 의사일장하고 아니 있으세요? 그래봤자 그래도 진짜?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자유롭게 하죠. 하세요. 예. 네. 자유롭게 하죠. 아니, 뭐 명분은 뭐 네. 양쪽에 다 있죠. 사실 명분은 있는데 저는 뭐 약간 아마추어적이지 않았나 정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어떤 점에서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 타이밍에 네. 이걸 꺼내 들어야 할 만큼 이게 긴박한 일이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일리가 없지 않다고 생각하는 면도 분명히 저도 있는데 그거를 이 와중에 했어야 하는가는 저는 되게 좀 어설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있어요. 건가요? 이 와중이니까 이게 더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서 정부의 의견이 좀 어느 정도 수렴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고 이 와중에 이 정부 방침을 이제 밀어붙이고 계신 걸까요? 근데 그런 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의사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뭐 긴박하니 이들이 그렇게까지 코로나19 하겠냐. 때 어. 병원을 떠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비난을 받으니까. 받을 테니 이것에 이 타이밍에 거쳐서 몰아붙이는 게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실은 만약에 그랬다면 네. 그거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환자를 볼모로 정책을 그러게요. 시행하려고 한 거니까 그랬다면은 그거는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집단이든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집단 이기주의라고 뭐 비난을 받더라도 행동을 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의사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어떤 직종, 어떤 단체든지 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본능이고 본성인데 뭐 변호사들도 뭐 변호사 숫자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고 로스쿨 숫자 늘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반발을 하고 그런 것이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당연한 속성인데 의사들은 거기에서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부담되는 시기에 의사들을 굳이 건드려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나?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했나? 그들이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나? 이런 정책을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는 그들이 반발하더라도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방안이라든지 뭐 보완책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냈다가 반발이 너무 세니까 이거 걷어들여야겠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야. 좀 이런 모양새로 가는 것 같은데 너무 아마추어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같은 생각이라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러면 이거 짜고 치는 구슬이 될것 같아요. 아니 저 사무실에서 그렇구나. 지금 이따가 한 시간이 지금 시간이 갑자기 불려온 거라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스터디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도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네. 뭐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의료는 우리가 다 해당하는 거니까 실은 저도 그 과정을 취재를 하잖아요.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게 됐느냐, 400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그러면 이 담당 그 복지부 해당 과가 있을 거고 그 과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400명을 누구에게 보고했고 어떻게 했느냐를 취재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기자는 처음 안타까운 게 정말로 그 팩트를 알게 되려면 5%를 전제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신 분은 특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죄송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보여요. 이게 충분한 어떤 걸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왠지 위에서 이렇게 하다란 그런 모양새. 근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면 충분히 근거를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몇 번 보도를 했더니 너는 의사라서
의사라서 의사 편이냐? 아니 근데 의사가 파업하는 건 파업 잘못했다고 쳐요. 그냥 빼고 정부의 이런 정책이 얼마나 근거 있게 그리고 짜임새 있게 왔느냐는 당연히 기자로서 취재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음이 보이니. 근데 정성분 아나운서가 그걸 아마추어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느꼈던 게 딱 그렇습니다. 너무 아마추어적이다. 저는 좀 포인트는 달라요. 그게 그 네. 400명이든 뭐든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굳이 이 타이밍에 들고 나왔어야 되는가? 작년에 들고 나왔어도 되는 정책이잖아요. 사실은 재작년에 들고 나왔어도 되는 정책이고 그렇다면 이 타이밍에 그걸 들고 나왔어야 주장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지난 5년간 중에 가장 배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인 것 같은데 그걸 들고 나오기에 왜 그거를 지금 할까? 정말 잘못된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일반 국민들은 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대 설립하면 얼핏 그냥 봤을 때는 이거 좋은 얘기 아니야? 우리한테 더 득이 되는 얘기잖아. 근데 왜 의사들이 이 시국에 이렇게 파업까지 진행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근데 저도 조금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의사들 자기들 쉽게 말해서 그냥 돈 문제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네. 밥그릇 지키기라고 매도할 수 있죠. 의사들 네. 나쁘다고 비난할 수 있고 그게 전혀 일리가 없지 않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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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의사협회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건 있어요. 의사협회에서는 그럼 밥그릇 지키는 게 나쁜 것이냐? 네. 누가 지키냐 그러니까 밥그릇 그러면. 크기를 좀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국민들은. 그렇죠. 밥그릇. 예. 근데 이제 이게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진짜로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그 공공의대 설립, 그다음에 국민들이 좀 더 의료를 좀 더 잘 서비스를 잘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명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절대 누구도 반할 수 없는데 네. 그 절대 명제에 부합하는 정책이냐가 사실은 관건인데 의사협회에서는 사실 의사협회를 비롯한 거기에는 이제 의대교수 학자들 다 있죠. 다수의 학자들이 지금의 정책은 국민들이 좀 더 병원을 편하게 가고 의료의 공공성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럼 우리 공공의료라는 게 뭐냐? 정부가 이제 했던 것을 저희가 직접 취재 현장을 다녀오는 기획을 했었거든요. 저랑 남주현 기자랑 김영래 기자랑 네. 되게 코로나 때문에 바쁜데도 그런 일까지 해요. 정말 우리 일을 많이 하는데. 아니 그 포인트라니까요. 보건복지부 바쁘지 않나요 요즘에? 이거를 왜 굳이 바쁠 텐데. 일단 태백에 지금 한 3년 전에 태백에 분만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간 5억을 투자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분만실을 갖춰서 네. 공공 분만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백에 분만병원이 없다가 하나가 생겼으니 태백 시민들은 전부 다 거기서 분만을 하시겠구나라고 찾아갔어요. 네. 지난해 188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백시에서 거기서 태어난 애는 태백시 유일한 분만병원에서 태어난 17명입니다. 왜요? 나머지는 10%가 안 되는 거죠. 10%가 안 돼요. 그게 어디 가서 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강릉 좀 더 큰 병원, 원주, 부산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네. 아니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큰 병원.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동해에 가면 의료진이 10명 있고 병실도 크고 막 이렇게 뭔가가 규모가 있어서 훨씬 더 안정되는데 내가 급하면 모르겠지만 예정돼 있는 거 내가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드러나는 게 뭐냐면 공공병원이라는 게 있다. 그냥 거기서 병원비가 싸다. 예를 들면 태백 분만병원도 자연분만이면 5만 원, 그다음에 제왕절개면 30만 원만 내면 돼요. 나머지 병실료 전부 다 정부가 다 그냥 무료입니다. 근데 일반 병원에서 가면 아시겠지만 뭐 100만 원 훨씬 넘잖아요. 제왕절개하면 200만 원 넘고 가격으로 따지면 훨씬 싸고 그리고 정부가 하는 거 가까운데도 의료 서비스는 그렇지 않더라 사람들이.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포에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왜 지방에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거기 나온 사람이 왜 우리 지역에 해?
나는 그럼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히 공급자 중심에서 나온 정책이더라. 예를 들면 그분들은 목포에 계신 분들, 강릉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 졸업하신 분들 일정 티오에서 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에 교수를 조건은 거기서 5년 근무하시면 3년 동안 특정 지방에 하는 거.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렇게 되면 지방에 계신 분도 국내 최고 대학 병원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셨던 분이 그쪽에서 하시면 아마 그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을 안 올라오겠죠. 애당초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지역의 그러니까 발묶인 의사로 된다면 그 티오라면 의대생 중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겠죠. 성적 좋은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하는 데를 갈 테니까 가장 안 좋은 분이 성적이 안 좋은 분이 그래도 의대를 가시는 분들 뭐 학교 가시는 분들은 대단히 뭐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겠지만 아무튼 그 중에서 그리고 지방 의대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다. 공공의대 처음으로 공공병원 생기면 거기 별로 환자 없을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 자체가 그러니까 군병원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군병원에서만 트레이닝 받은 사람은 절대로 명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군의관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군대에서 오래 있으면 내가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았던 거 다 까먹겠구나. 뭐 어쩔 수가 없. 환자가 다 건강하니까 대부분이 건강한 환자 보니까요. 네. 대학병원에서는 매일매일 중환자 이렇게 보다가 군대에 가니까 너무 편해요. 대부분 감기 환자고 뭐 타박상이니까. 젊은 이들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냐면 군병원은 중환자 보려고 군대 중환자를 보려고 트레이닝 시키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건 될 수도 없고 그냥 중환자가 있으면 대학병원에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군의관 때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내야 된다. 군병원이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나타나는 그런 환자를 보기 위해서 그런 막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외상 환자 1년에 한 달에 한두 번 외상 환자 보는 거하고 이국종 교수님처럼 매일매일 보는 사람하고 어떤 게 나을까요? 이국종 교수님처럼 매일매일 보는 사람한테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대단히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이거는 여러 군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따로 만든 병원은 결국 가난한 사람도 찾지 않게 된다. 부자들이 이용하는 부자들 왜냐면 의료는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 부자들도 이용하는 병원을 가난한 분들도 지역에 사는 분들도 어떻게 잘 이용하게 하느냐에 고민이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든 저는 일단 그런 면에서 공공의료를 취재를 현장에 갔을 때 느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의 눈높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번 정부가. 실은 그 공공병원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기자들도 이렇게 우리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는데 왜 이거를 정책을 출신하신 분들은 왜 저희들한테 이런 걸 하나도 문의를 안 해요? 병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병원 병원장님들이. 예.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 좋은 시기에 너무나 조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성문 아나운서는 400명 의원 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숫자를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훨씬 더 늘려야 되는 연구도 있습니다. 400명보다. 그런데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연구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양한 연구 결과의 스펙트럼에서 저는 어떤 게 정답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뭐 그냥 이거 정답은 그 안에 어떤 숫자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럴까봐 그런데 제가 이제 무슨 뭐 이거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의견을 그냥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는 공공병원을 만들면 이제 사람들이 뭐 그 기술의 수준의 그런 걸 못 믿어서 이제 안 가고 큰 병원을 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안 만들고 영원히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상황으로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시도를 해서 좀 그 기관이 만들어진 상태로 거기에서 또 해결점을 찾아서 점점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안 돼요 하고 영원히 이거를 해결하지 못할 문제로 그냥 뭐 덮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네. 지금 당장 안 돼요라고 말하는 의사들의 입장도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시도라도 어떠한 이제 노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네.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네. 네. 뭐 그런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의 요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건 뭐 의사협회랑 공유한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공공병원을 대한 대안을 우리가 이제 공공병원이 지금 이게 공공성이 문제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자 그러면 저는 현재 있는 것에서 먼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병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30몇 개죠. 제가 지금 그것도 옛날 같았으면 정확하게 숫자 다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며칠 지나면 다 숫자가 까먹어져요. 30몇 개의 공공병원이 정말 완벽하게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거라면 숫자를 늘리는 게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봤더니 공공병원에 감당할 수 있는 환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대학병원 이런 병원보다 달라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공공병원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19 환자가 공공의료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상태가 악화됐어요. 에크모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 병원에서 에크모가 부족하면 에크모를 그 병원에 공급해서 에크모 치료를 돌아가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계명대 동상병원 같은 경우에도 에크모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에크모가 부족해서 다른 데서 와서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그 환자분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위험한 환자를 대학병원에 이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냐? 그 공공의료원에서는 에크모를 달아야 될 만큼 중환을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평소에. 거기 에크모를 치료를 받는 걸 보면 간호사분들도 한 10분 정도가 계속 교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런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공공의료원이 되게 감당을 했는데 실제 지금 현 상태를 보면 정말로 중증 환자는 현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더 대형화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죠. 더 대형화해서 그 플랜,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같은 공공병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공공병원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들이 그럼 나 진료받게 편해지겠네. 괜히 서울 안 가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지금 현 상태에 있는 공공병원을 또 만든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만약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서울대병원 같은 공공병원이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공공병원을 먼저 서울대병원처럼 만들어야겠죠. 만약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근데 저는 국민들이 정말로 그걸 원하시는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그 병원에 중증도 암 환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이 만약 수도권에 치우쳐 있다면 이것을 지방 환자분들이 잘 이용하게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고민이 저는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국민들이 아무튼 서울대병원 같은 공공병원을 원한다. 그런 걸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 태백의 예를 들면 분만하려고 했던 병원 꼭 나가고 싶다. 나는 아니면 어디 갔더니 소아과 야간에 하는 거 애들 밤에 아픈데 소아과 찾기 어렵다. 그런 거를 더 원하시는지 그런 거를 물어서 우리가 공공병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어떤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명분 싸움을 하려면은 조금 더 조심스러웠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 의대를 새로 만든다, 뭐 이런 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반발이 있는 건 뭐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라도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예, 너무 뭐 어떤 조직이든 그거를 나눠 먹기를 하겠다, 더 많은 정원을 늘려서 하겠다, 그럼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거고 그걸 무마할 만한 새로운 명분과 아니면 당근이 필요한데 맨날 의료계에서 얘기하는 뭐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근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의사들이 너네 손해만 봐, 너네 밥그릇이 너무 크니까 이거 손해만 봐, 그러면은 당연히 반발이 당연히 반발이 있고 그 반발은 뭐 강도가 어떨 것이냐, 너네 지금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 코로나 심각하니까 너 의료 현장 안 돼, 이 명분만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건데 정말 나쁜 싸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하긴 큰 집 살다가 집 줄이는 것 그리고 큰 차 타다가 작은 차로 바꾸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걸 줄여 나가라 이러면 좀 네. 반발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작은 차지만은 더 빨라 뭐라든지 뭐 연비가 더 좋아라든지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파국으로 좀 치닫고 있어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네.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도 의사들이 파업하면 어쨌든 피해 보는 건 환자들인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떤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냥 이것도 뭐 전문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뭐 너무나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평소에도 의사들이 파업하면 환자들이 피해를 보낼 텐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하면 더 피해가 생기겠죠. 아직은 그게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정부에서는 이제 기존 안을 일단은 좀 이렇게 한 발 걷어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네. 의사들은 아예 아무것도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 이건 아닐 것 그러니까 같고. 우리 이제 뭐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 11시에 여의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뭐 국회 일 때문에 여의도에 있었는데 밤 11시에 대한의사협회 실무진들과 번개협상 테이블을 부릅니다. 네. 새벽까지 새벽 1시에 의사협회 회장이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밤늦게 번개협상 테이블을 할 만큼 이게 위중한 사안이라는 거는 보건복지부도 그리고 의사협회도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건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좋아. 이게 아까 4개라고 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사실 한약 첩약 급여화가 의사들의 그 심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한 거는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500억, 1000억 뭐 얼마 안 되지만 아니 보험 급여를 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했던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항암제 중에서도 보험 적용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 앤드 가격 대비 효과 이거 2개가 입증돼야만 건보 적용이 된다는 게 지금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생긴 지 철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도 보험 막 비싸게 1억 뭐 면역암자 같은 경우는 1억 그냥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와중에 첩약 정말로 위중할 때 사람들이 첩약 한약을 먹느냐.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이 데미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다. 정부의 의료 정책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되지 않았다라는 건. 이게 우리 영문과 정성문 선배 영문과예요? 영문과 그렇지. 아 그랬나요? 몰랐어. 함부로 영어 쓰면 안 되는데. 네. 아 선배 명문과야? 하던 얘기 하시죠. 17년 만에 네. 처음 알았지? 근데 이제 거기서 네. 뭐냐면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건정심위원회 한의사 단체와 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속한 건정심을 통과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철회를 그거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 정부의 입장을 의사협회가 이해했어요. 네. 그다음에 원격 진료 이건 다툴 문제다 진짜 할지 네. 말지. 결국 3번 4번은 합의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3번 4번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합의가 정부 측으로 해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들어준 한번 거죠. 들어주고 네. 그래 정부 정말 우리가 화나긴 하지만 그리고 의대생들은 그게 진짜로 화났대요. 3번 때문에.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이것도 3번 하고 하는 거 되게 저기지만 했으니까 1, 2번은 그래 양보해라 이거 문구를. 그래서 1, 2번 그런 식으로 되는데 1번을 그러면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놓겠다라는 게 정부가 이렇게 표현하자고 했는데 네. 의사협회에서는 중단 대신에 철회라는 말로 바꾸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신에 원점에서 재검토라고 바꾸자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저는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그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보기엔 중단과 철회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원점에서 재검토와 원점에서 재검토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사실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표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서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중단하거나 철회하고 둘 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신뢰관계 문제 때문에 여기 아직 협의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지난주 막 이럴 때보다는 훨씬 더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많이 온 거기 때문에 물론 일촉즉발이에요. 행정명령 개시하고 의사들 막 경찰 고발하겠다는 것 때문에 또 의료계가 더 강경해졌습니다. 이 강경하면 어느 정도냐면 네. 파업을 어제 첫날 둘째 날 한 게 한 10% 참여했잖아요. 근데 파업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파업 안 한 걸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저한테 막 엉엉 우는 의사도 봤어요. 내가 파업에 참여하는 게 이렇게 후회된다. 정부가 이렇게 나를 고발하고 하는 내 동료를 이렇게 고발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였거든. 내 동료가 전광훈 목사님이냐. 정말로 그렇게 제거해야 되는 범죄자냐 의사들이. 뭐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근데 그런 의사들의 심리를 정부 측도 잘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셔서 저는 합의점을 찾는 시점에 많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의료계도 그러니까 정부도 물론이고 의료계도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파업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피해 보면 의사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도 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부도 분명히 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물론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 측의 서운함이 더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정말 이 의료 현장을 일촉즉발 당연하죠. 코로나19 지금 이렇게 상황에서 그런 순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 다 이 코로나 상황을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비판도 정부 의료계 동시에 둘 다 그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의사결정이 아마 보건복지부 내의 공무원들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걸 철회한다라고 표현하려면은 그 보건복지부에 영향을 끼친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이걸 괜히 꺼내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말장난 같아도 네, 그렇게 하기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원점에서 그리고 아니 어떤 점에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다르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철회는 절대 안 하겠다. 중단은 잠깐 보류하자 이런 뜻이고. 근데 왜냐면 이제 시기가 저는 뭐냐면 이 문구가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니까 어차피 이제 철회는 아예 그러니까 만약 무기한 철회나 아니면 중단이냐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나 철회하나 저는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이걸 중단한다 철회한다면 아주 대단한 문제가 다른 의미가 되지만 그거 동의해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니까 저는 정부도 철회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했어요.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 영향을 끼친 누군가가 이제 네가 왜 철회를 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역시 브레인이야. 왜 이러세요? 브레인이야. 실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어서 이 문제를 취재하려면 총리실도 취재를 해야 되고 청와대도 취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참 청와대 취재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건너들어요. 청와대 취재는 그래서 아는 국회의원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데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래도 정부는 정부의 위계상 당연하겠죠. 보건복지부 있고 총리 있고 청와대 있으니까 네. 그 보고 체계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게 그게 합당한 적이고요. 그 대신 그 밑에 있는 보건복지부는 철저하게 현장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할 필요는 있겠죠. 네.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정말로 현장의 분위기, 예를 들면 실제 공무원님들도 자기들의 보고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장에 있는 분위기가 그대로 일단 들어간 다음에 결정이 내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저는 그러니까 막 펑펑 우는 의사가 뭐냐면 파업을 왜 못했냐면 자기가 이제 전에 뭐 휴가를 갔대요. 휴가를 가서 환자들이 많은 거야. 대기 환자들이 네. 봐야 되는 환자들이 그 중에서 이제 미룰 수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 미룰 수 없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어떻게든 보려고 파업을 못한 거야. 파업을 못했는데 행정명령 딱 내리고 경찰 고발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뉴스를 듣는 순간 뭐 그 의사는 내가 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다. 그런 분위기도 사실은 내가 최선을 아쉬워야죠. 지금 다해서 자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의사들이 사실은 밥그릇 싸움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밥그릇 싸움 의사들을 환자를 보는 사실 우리나라 모든 지표 좋잖아요. 저는 의사들의 공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처럼 저는 병원을 아까 저는 미국에서 아프면 우리나라 오고 프랑스에서 아프면 우리나라 오고 올 거거든요. 많은 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근데 그런 의사들의 그런 공은 사실은 이게 좀 전혀 얘기하지 않은 채 마치 우리나라 의료가 대단히 잘못된 거니까 대수술이 시급히 필요한 것처럼 하는 그 접근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의 접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파업은 빨리 풀려야겠죠. 그렇죠? 네, 양쪽 다 부담스럽긴 부담스러울 거예요. 네, 네. 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네. 여기 저렇게 하고 있으면 정부도 부담이고 의료계도 부담이고. 지금 뭐 사실 대한의사협회도 되게 조마조마해요. 환자가 많이 안 늘어야 되는데 특히 중증 환자가 안 늘어야 되는데 그리고 중증 환자가 늘 경우 일단 대한전공의협회도 코로나19 환자는 진료를 하겠다고 이제 했죠. 총리님과 면담을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부분 늘면 막 내부에서 짜고 있어요. 중환자 하면 우리 어떻게 배치하고 인력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물론 위험하긴 한데 국민들 그리고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비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파업이나 뭐 이런 관련 사태로 어떤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빨리 네, 퍼지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면은 여론이 그렇죠. 돌아설 수 예. 있으니까요. 예. 지금 우리가 이 확진자 수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기 전과 지금 상태에서 평소에 우리가 행동 수칙은 달라질 거 없이 잘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했잖아요. 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돼요? 아니면 뭐 더 네. 조심할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는 그렇죠.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특히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간이 근데 그 전에도 길어지면? 마스크 다 쓰고 모이는데 안 갔는데. 그래도 이제 네. 유동 인구를 보면 우리가 좀 움직였더라고요. 그동안 움직였고 그리고 식당 이런 데서도 저희가 움직였고 카페 특히 이제 그거는 정부 방역 당국의 조사인데 특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실 때 마스크를 벗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 그래서 이제 카페만 특별하게 더 규정이 생긴 거거든요.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왜 카페만 하냐? 카페나 다른 데는 뭐가 다르다고. 근데 카페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머무는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했기 길게 때문에 있어서. 그래서 카페 직원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괜찮은 경우도 그렇죠. 스타벅스에서 있었더라고요. 스타벅스에서 카페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안 걸렸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기 하고 네. 파업이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쪽이나 정부 쪽도 좀 더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저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성문 선배님 오셔가지고 네, 갑자기 분위기 너무 불려와서. 좋았는데 자주 좀 나와주세요. 그래요. 정성분 아나운서 선배 안 바쁘잖아. 운동해요, 운동? 살쪘어요. 네. 네. 네.
다이어트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시국에. 네, 그럼요. 이 시국에는 네. 잘 먹고 잘 살고 네. 그래야 돼요. 예. 다음 주도 이렇게 셋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네? 여기서 자 사연 보내줄 주소 알려드릴게요. tower@sbs.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사연도 저희가 추려서 또 네.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손 깨끗하게 쓰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